이어서 바로 최백은 교수님이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이 제 호를 갑자기 바꿔놔가지고 근데 한 잔은 맞았네요. 제가 집에서 부르는 아오가 중원인데 중석이니까는 거의 뭐 50%는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한국토지정책학회에서 굉장히 시의성 있는 필요한 주제를 저는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사실은 제일 강점 중에 하나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역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지 사실 본 궤도에는 아직 그러니까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가게든 다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에 사실 그 인질이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식자층들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지요.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이제 그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은 민주정부에서 왜 이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니까 우리가 문제인식에서 좀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비선출 권력, 특히 이제 국가기구의 외형을 쓰고 있는 국가기구의 외형을 쓰고 있는 예를 들면 검찰 조직 같은 경우지요. 국가기구지 않습니까요? 국가기구의 라는 외형을 뒤집어 쓰고 있는 비선출 권력에 대한 소위 사회적 통제 혹은 시민적인 통제 혹은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이제 우리가 문제의식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민주정부에서는 저는 뭐 4기 민주정부를 오히려 2기 촛불정부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하여간 다음 정부에서 적어도 해결해야 될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이 비선출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저희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비선출 권력이 사실 민주적인 통제가 안 되어짐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실패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만큼 이제 취약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이 민주정부들이 역대 민주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연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인가?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인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였던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경착륙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으로 우리가 예고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제 표현하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어떤 일종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메커니즘과 정치의 회복, 민주주의의 회복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시의성 있게 주제를 잡은 것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과 금융 혹은 재정과의 어떤 하나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천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이 금융개혁과 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의 메커니즘 중심에 이제 소위 금융화라고 한다면은 금융자본의 논리로 사회 전체를, 심지어는 정부 조직까지도 재구성한 것을 우리가 금융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돈의 배분 문제인데,
민간 영역에서 돈을 배분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공공 영역에서 돈의 배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재정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 영역의 금융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돈의 힘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금융 영역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추미애 전 장관께서 그러니까는 모든 국민이 다 똑같지 않다. 저도 평상시에 표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을 보게 되면은 국민이 있고 비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은행의 신용대출을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들은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은행이라는 것은 국가의 인가사업입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국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이 똑같은 국민이 아니다. 적어도 금융시장의 영역에서는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의 힘이 지배하는 금융의 영역을 방치할 경우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나마 좀 우리가 그 파국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재정의 영역입니다. 재정의 영역입니다. 재정은 우리가 선출 권력이 담당하는 곳이고, 선출 권력이 담당한다는 것은 바로 1인 1표, 즉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그 재정이 바로 금융을 일종의 그러니까는 재정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제대로 작동하냐에 따라서 금융이 그나마 좀 정상화될 수도 있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의 어떤 하나의 탈선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견제와 균형의 사회를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금융화라는 건 뭐냐? 바로 이 재정의 영역조차도 금융에 완전히 포획당하고 종속당한, 지배당하고 있는 형국을 바로 이 금융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일원 일표의 돈의 논리가, 돈의 힘의 논리가 민주주의를 사실 억누르고 있는 거죠. 억누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이 부동산 불로소득 메커니즘의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뿌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게 되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이 있는데 미국의 그러니까 주택 가격 추이입니다. 중간값 기준으로요. 추이인데 실질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그러니까 실질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70년대 한 중후반까지는 거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요. 이 흐름을 보이는 거와 동시에 일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시기는 은행의 위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도 많이 개선되었던 시기입니다. 소위 말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금융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마련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70년대 넘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금융의 그러니까는 우리 영향력이 증대해 갑니다. 그래서 금융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정확하게 뭐냐면 불평등이 동조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도 같이 동조화를 보입니다. 정확하게 동조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자본의 사실 이 욕망, 즉 금융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금융의 성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은행이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은행이냐 할 때 얘기한다면 시장 지배력입니다. 시장 지배력이요.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얼마나 자산을 운용하느냐, 대출을 소위 말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부채를 운용하고 있냐, 이런 문제인 건데, 금융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돈의 공급자, 즉 저축을 하는 사람이죠. 공급자와 돈의 수요자, 대출자를 매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융은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 실현, 즉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놀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매개체가 필요하였고 바로 이 점에서 부동산이 이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보게 되면요. 부동산 거래의 증가라는 것은 금융거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담보물에 기초한 금융거래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택담보 대출금을 채권화시켜가지고 신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성장하고 가계부채의 증가, 즉 사회의 채무화, 사회가 그러니까는 이 채무의 늪에 빠지는 정도, 이 사회의 채무화하고 그다음에 불평등이 정확하게 동조화 현상을 보입니다.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그것이 어느 정점을 지나게 되면 하나의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파국으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금융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자발적 세계화를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군사정권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금융시장 개방 압력을 상당히 어쨌든 간에 속도를 굉장히 좀 조절을 해왔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스스로 그러니까는 이 금융자본의 논리를,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정부에서 한국의 금융은 월가 요구대로 구조화되어집니다. 구조화되어져요. 김영삼 정부가 재벌자본에게 정치 통제라는 족쇄를 풀어줬고요. 사실 한국의 재벌이라는 것은 재벌 총수 개인의 소유물은 아니지요. 국민들의 희생, 사회의 어떤 하나의 지원에 의해서 성장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개인에게 그러니까는 완전히 귀속시켜 주지요. 사유물로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금융자본모조 족쇄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완전히 재벌 금융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료들이 대개 취하는, 공무원들이 취하는 것은 힘이 누가 가장 셌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사정권이 가장 힘이 셌는데, 이제는 그러니까는 시장, 즉 뭐냐면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이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비선출 권력들이 바로 새로운 그러니까는 이 권력자들,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를 하면서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이른바 사유화된 국가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치검찰이나 모피아 등이 회자되는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정부의 모습을 회고하면은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제 경험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러한 구조를 알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는, 즉 뭐냐면은 이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의 지배를 그러니까 하나의 수용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정치 그룹들, 그리고 일부는 이러한 구조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그룹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좀 개혁하려는 우리 추미애 장관님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진보 진영으로 확대해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금융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듯이 부동산 가격과 더불어 금융 사이클은 90년대 이후 동조화 현상을 보입니다. 예일대학에 있는 실러 교수도 일찍이 지적한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앵글로색슨형,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1인당 소득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굉장히 미국 모양을 띄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그나마 정상화시키려면은 재정이 그러니까 일단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금융의 정상화도 결국은 뭐냐면 선출 권력의 몫입니다. 금융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금융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거라는 점에서, 그런데 거꾸로 국가기구들이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사유화되어짐으로써 금융자본에 그러니까 하나의 포획당함으로써 오히려 금융자본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불평등이 갈수록 그러니까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통계 수치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의 세계를 좀 보았으면 하고요.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은 이런 1표라는 돈의 힘이 작용하는 시장의 영역이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용하는 정치의 영역과 균형을 이룰 때만이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정치가 시장에 포획됨으로써 이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일찍이 고백을 한 거죠. 제가 그 이유를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이 경제 관료들 중에서 특히 금융과 관련된 경제 관료들은 민주정부와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을 넘나듭니다. 넘나들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하나 예를 들면요. 이명박 정부 때 경제부총리까지 했던 윤중현 씨. 윤중현 씨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 우리나라 금융은 월가가 요구하는 구조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화 시킵니다. 윤중현 씨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갔습니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가죠. 장관으로 가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게 되면은 1대 부총리가 김동연 부총리고 2대가 홍남기 부총리고요. 이 두 분들이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그러니까 사실 민주정부나 보수정부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넘나든다는 얘기는요. 이건 미국도 그럽니다. 미국이 80년대 이후에 월가 출신들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완전히 장악을 하죠. 재무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월가로 돌아갑니다. 소위 해전문 인사가 대풀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사실 차이가 없어집니다. 큰 차이가 없어져요. 그 결과가 불평등이 심하고 그 결과가 이 부동산 시장의 금융 파국이었던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경제가 사실 경제, 부동산, 금융이 민생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민주정부하고 보수정부가 차이가 없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저는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그것을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저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그러니까 시장에 포획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가 실종된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생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요. 강연 현장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분노한 시민들을 가끔 만나요. 이 분노한 시민들은 왜 분노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자기들 보통 사람들의 삶이 변할 수 있겠냐 이런 인재에 대한 불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수십 년간 살면서 보니까는 변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자본의 그러니까 시장의 그러니까 정치가 저는 포획된 결과인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20여 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구조가 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즉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저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 사회는 87년 체제로 민주주의를 출발만 시켰을 뿐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은 헌법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자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제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민주정부 4기라는 표현보다 촛불정부 2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본격적인 민주주의 국민이 진짜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장정이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